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나태함과 무기력 속에 자신을 방치하며 살아온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통과하며 겪었던 우울의 깊이, 그리고 그 안에서도 피어난 몇몇 기이하고도 따뜻한 사건들을 이제는 정성껏 기록해 보려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지게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고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아버지가 예전처럼 퇴근하시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현관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특유의 껄껄 웃음으로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 같았죠. 그러나 그것은 오직 제 안에만 살아있는 소원이었고 현실은 차갑게 닫힌 문처럼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고 집안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엄마는 그날 이후 깊은 우울함에 빠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말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용히 쟁반에 밥을 담아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의 곁에 놓아드리는 일을 일상이자 의무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밥숟갈 몇 번 드시는 것조차 힘겨워하셨고 그렇게 점점 야위어가다 끝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마음이 너무 깊이 다쳐버리셨던 걸까요? 2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엄마는 결국 아버지가 먼저 가 계신 그곳으로 따라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가던 참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에 얹혀 지내던 시절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사촌 동생들도 작은어머니도 저를 마치 낯선 짐처럼 여겼죠. 집안에 껴있어도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자 이번엔 고모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친척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돌려가며 키우자는 회의라도 했던 모양입니다. 해마다 짐꾸러미를 들고 다른 집으로 향해야 했고 저는 그곳마다 낯설고 어색한 공기를 견디며 조심조심 존재를 숨긴 채 사춘기를 지내야 했죠. 20살이 되자 더는 머무를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건 숙식이 제공되는 지방의 공장이었죠. 지친 몸을 눕힐 공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죠. 매일 같은 공정, 반복되는 손놀림, 기계 소음 속에 제 생각은 점점 조용해졌고 아무 생각 없이 손만 놀리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된 이사와 불안정한 생활 때문이었을까요? 꿈속에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부모님이 눈앞에서 떠나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세상을 등지는 악몽도 꾸었고요. 잠에서 깰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그렇게 3년, 말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말 대신 눈을 크게 뜨거나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이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몇 해를 더 공장과 숙소를 오가며 무표정한 하루들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공장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인원 감축 공고가 붙었고 저는 그 줄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통보는 간단했고 반납도 빠르게 이루어졌죠. 해고가 되자마자 짐을 싸 숙소를 비웠고 향한 곳은 좁고 외로운 고시원이었습니다.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일을 해서 뭘 하겠는가라는 체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모은 약간의 돈이 있었고 그건 제 게으름을 더욱 정당화시켜줬습니다. 나태함은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몇 달이고 삼켜버렸습니다. 오후 2시쯤 천천히 눈을 떠 고시원방을 나섰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이거나 전날 먹고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넘겼습니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눕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제 하루는 그렇게 고요하고 무력하게 흘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외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31살까지 저는 무너진 듯 무너지지도 못한 채 시간의 저편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았고 이번에도 공장이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데다 보너스까지 많다는 소문에 이끌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하늘에서 제 등을 다시 한번 떠민 걸까요? 어쨌든 저의 살 길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저는 한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여자 엔지니어였는데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일도 똑부러지게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자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느 날은 그 여자를 너무 오래 바라보다 결국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세민 씨, 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요? 지금 내 얼굴 보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멍 때리고 있었네요. 내 얼굴 보고 멍을 때린다고요? 재밌는 사람이네. 일은 할만해요? 그냥 저냥요. 단순한 일이라 어렵진 않죠. 세민 씨는 말수도 없고 표정도 꼭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요. 기운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의 말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던진 것이었지만 제 가슴엔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무심한 척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오던 저를 꿰뚫는 말.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마치 얼어붙은 심장에 미약한 온기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를 좀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늘 대충 씻고 거울도 잘 들여다보지 않던 제가 그날 아침엔 달랐습니다. 얼굴을 깨끗이 면도하고 로션도 넉넉히 바른 뒤 머리에 젤까지 바르며 제법 그럴싸한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낯설 정도로 말끔한 제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봐 준 건 다름 아닌 그 여자 엔지니어 선주 씨였습니다. 와, 세민 씨, 오늘 소개팅이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탐나게? 그 말의 순간 얼떨떨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네? 소개팅이라뇨? 그 선주 씨가 며칠 전에 저한테 영혼 없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좀 꾸며봤어요. 헐, 내 말 듣고 멋 좀 부렸다는 거예요? 와, 기분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온 김에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저녁이나 먹어요. 정말요? 네, 좋아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선주 씨가 먼저 저녁을 제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날 하루 종일 발끝이 땅에 닿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삶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있던 저에게 어느 날 불쑥 내려온 따뜻한 한 줄기 빛. 그게 바로 선주 씨였어요. 저녁 자리에서는 낯설지만 애써 웃어보았고 평소 같으면 꺼내지 않았을 어색한 농담도 꺼내봤습니다. 웃기지도 않은 말에 선주 씨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죠. 그 웃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작은 대화들이 씨앗처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선주 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그녀도 늘 기꺼이 시간을 내줬습니다. 함께한 저녁 시간은 하루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 되었고 어느새 우리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제 삶에 다시 봄이 찾아온 듯 했어요. 아직은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연인이 된 선주 씨는 저를 우울이라는 긴 터널에서 꺼내줬습니다. 망가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 계획 없이 그저 흘러가던 하루하루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심어줬죠. 그녀는 마치 나침판처럼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또렷이 가르쳐줬습니다. 세민 씨, 자기 자격증도 2억엔 더 따놔. 나중에 더 큰 회사로 들어가려면 꼭 필요하니까. 나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하자. 공장 일하면서 공부까지? 선주, 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해? 다들 그렇게 살아. 세민 씨, 이제부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돼.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돌아다니며 지냈던 거, 그거 나도 너무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야. 이제 정신 차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제대로 설계해야 해. 내가 하라는 대로 자기 개발도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보자. 알겠지? 응. 선주, 자기 덕분에 기운이 펄펄 나. 나 너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 거야. 자격증도 따고 일도 더 열심히 할게. 여자친구를 만난 이후로 저는 더는 인생이 부질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소중했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갔죠. 웃는 얼굴, 함께 먹는 따뜻한 밥, 출근길에 마주한 하늘의 빛깔까지도요. 정말이지 제게 선주 씨는 어둠 속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1년간 열정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이어갔고 이후 나란히 더 규모가 큰 공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엔지니어로 채용되었고 선주 씨는 경력도 실력도 더 뛰어나서 저보다 연봉이 높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고 부럽기보단 고마웠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저는 잘 적응해 나갔고 선주 씨와 함께하는 매일은 그 자체로 삶의 맛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견디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부턴가 선주 씨는 집안일을 핑계로 자주 시골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며 월차와 연차를 아끼지 않고 혼자서 먼 길을 떠나곤 했죠.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그저 바라만 보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선주야, 이번에 아버님 뵈러 같이 가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곁에 있어주고 싶어.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시골도 멀고 자기가 오면 오히려 많이 불편할 거야.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진심이야. 아버님도 어머님도 꼭 뵙고 싶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니까 가서 위로도 드리고 사위 역할도 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선주 씨가 조용히 웃더니 제 말을 따라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사위? 자기 나랑 결혼하려는 거야? 선주, 넌 아니었어?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제 볼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결혼해야지. 착한 우리 남친이랑 결혼해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조금 많이 복잡해.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가자. 알겠지?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말보다 깊었고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선주 씨의 고향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허락하지 않았기에 저는 그 마음을 존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선주 씨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미처 인사 한번 못 드린 사실이 자꾸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함께 갔더라면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묵묵히 선주 씨 곁을 지켰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아무 말 없이 머물렀습니다. 슬픔은 말로 다 닿을 수 없었고 그래서 더 조용히, 더 깊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주 씨의 어머님을 처음 뵌 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슬픔이 깊게 내려앉은 얼굴, 눈동자에 고인 눈물,
그 무거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사를 나누지 못했고 말 대신 고개를 숙여 조의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뒤 우리는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 공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1년이라는 계절이 지나간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용기를 내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선주야, 우리 결혼하자. 이젠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어. 네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혼? 내가 요즘 집안일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년쯤 어때? 내년?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데? 나한테 말해줄 수 없어? 그게 좀 복잡해서 말이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조금 더 조금만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경계도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결국 난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며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해가 바뀌고 우리는 여전히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세민씨, 우리 결혼하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정말이야? 정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었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우리 이제 30 중반이잖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같이 인생을 설계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에 우리 집에 갈래? 좋아.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드디어 선주한테 장가를 가는구나. 꿈은 이루어진다. 야호! 저는 들뜬 마음으로 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두 팔을 벌려 하늘을 껴안듯 춤을 추기도 했고요. 그렇게 신이나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진짜 세상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러나 늘 닫혀있던 그 문이 마침내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 아침,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자동차를 렌트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정돈된 차 안, 그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 그날만큼은 꼭 영화 속 신랑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 자취방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 인생 가장 멋진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윽고 선주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꼬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누구야? 내 신랑감 맞아? 세민씨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우와,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영화배우가 온 줄? 저는 멋쩍은 듯 웃으며 물었죠. 괜찮아? 이 정도면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 자기 보고 반하겠다. 좋아. 오늘 점수 왕창 따는 날이다. 어서 출발하자. 강원도 깊은 시골까지 안전운전을 하며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도착했을 무렵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고 저는 긴장감에 발에 쥐가 날 정도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박차고 나올 듯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는 두 손을 모아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봤었지? 우리 남편 장례식 때. 네, 어머님. 그땐 너무 슬픈 날이라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그땐 다 그랬지 뭐. 아무튼 먼 길 와줘서 고마워. 차려진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려는 찰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인기척 없이 불쑥 들어온 덩치 큰 남자. 눈빛은 날카롭고 인상은 거칠었습니다. 선주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인기척 좀 하고 들어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미안. 근데 누나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누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선주씨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을요. 장례식장에선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세민입니다. 선주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여자친구 동생은 조금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누나랑 결혼할 분이구나. 네, 반가워요, 매형. 매형이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처남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처남도 식사하셔야죠. 그 순간 선주씨가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밥 없어. 나가서 먹어. 그리고 농사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말 들어보니까 딸기 다 썩혔다며. 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온도가 잘못됐나봐. 미안해, 누나. 진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냐. 아휴, 나가! 처남은 쭈뼛거리며 문을 닫고 나갔고 방 안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악감정은커녕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선주씨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처음 봤고 그동안 왜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지, 왜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사엔 어딘가 드러내지 않은 고요한 균열이 있는 듯 했으니까요. 장모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하늘을 날아오를 듯 기뻤습니다. 마음이 한껏 벅차올랐죠. 장모님은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저와 선주씨는 시골의 고즈넉한 밤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풀잎에서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처남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말이야, 왜 동생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아버님 장례식에도 없었잖아. 선주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머저리? 말하자면 좀 복잡해. 나랑은 배다른 남매야. 아빠가 바람나서 낳은 애지. 뭐? 진짜? 그래서 자기한테 말 안 한 거야. 그놈은 사고뭉치의 무개념이야. 아빠 돌아가셨을 땐 감옥에 있었고 지금은 갈 데도 없어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자기가 말을 안 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 근데 자기, 내 동생한테 잘해주지 마. 그놈 겉으론 웃어도 아주 음흉하고 재수없어. 그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알았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렇게 처남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지었고 우리는 어두운 시골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선주씨의 머리카락이 나풀거렸고 멀리 밭두렁 너머엔 개구리 울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밭에서 무언가가 휙 튀어나오더니 저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아이, 뭐야! 누나, 매형, 나예요, 선국이. 밭에 장어가 보여서 들어갔거든요. 이거 보세요. 장어 한 마리 딱 잡았죠? 처남은 흑투성이 얼굴에 바짓단은 흠뻑 젖은 채 손에 뭔가를 들고 씩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손에는 정말로 장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어가 여기 살아? 이 밤중에 그걸 맨손으로 잡았다고? 말도 안 돼. 제가 시골에서 자란 촌놈이라 이런 건 일도 아니죠. 매형, 이놈 실하죠? 내일 제가 장어구이 해드릴게요. 저는 땅바닥에 넙죽 주저앉은 채로 장어를 본 순간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기절할 뻔했죠. 야밤에 밭에 들어가 물고기를 맨손으로 낚아올리는 사람이라니. 처남, 평범한 인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저희 두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주씨는 어머님 방에서 자겠다고 했고 저는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눕기로 했습니다. 방이 2개뿐이었으니까요. 선주씨가 담요를 덮어주며 불편하더라도 하루만 참아줘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처남 선국씨가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매형, 저랑 같이 주무세요. 드릴 말씀도 있고 침대에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가 더 편합니다. 괜히 신세지는 것도 미안하고요. 선국씨는 침대에서 편히 주무세요. 처남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점점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같이 자자니까요. 그냥 제 말대로 해요. 드릴 말씀도 있고 여긴 불편해요. 내 침대에서 자요. 난 바닥에서 잘 테니까. 어서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조용했던 방문이 덜컥 열리며 장모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노기가 가득했고 목소리는 살을 베듯 날카로웠습니다. 야, 성구가 손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성국 씨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매형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너랑 같이 자는 게 더 불편해, 이 녀석아. 네 험상궂은 면상 보면 잠이 오겠냐?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죄송합니다. 너 내일 새벽같이 농장 나가야 하는 거 몰라? 얼른 방에 들어가서 코 박고 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선국 씨는 더 이상 말없이 방으로 사라졌고 그 뒷모습엔 무언가 꾹꾹 눌러 참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의 반응은 분명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말투 하나하나에 깃든 분노는 단순한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고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처남, 그는 어머니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위축되었고 마치 장모님의 말이 곧 법이라도 되는 양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누운 채로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자꾸만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깊은 밤, 거실에 홀로 누워 잠들어 있던 저는 갑자기 느껴진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 희미한 형체가 발밑에 서 있었습니다.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남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 소리쳤습니다. 지금 처남,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선국 씨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형, 나 좀 도와줘요.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제발 나 좀 구해줘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와달라뇨? 나가게 해달라뇨? 여기서, 이 집에서요. 나가고 싶어요. 매형이 데려가줘요. 다 말씀드릴게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꺼내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이 먼저 들이쳤고 그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하고 또 기이하게 빛나고 있어서 더더욱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덕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장모님과 선주씨가 헐레벌떡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이놈아, 손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 자식도 아닌 놈을 거뒀더니 어쩌면 하루도 문제없이 못 사니? 선주씨도 매서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내 신랑한테 무슨 말 한 거야? 또 헛소리 했어? 선국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고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죄송해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매형이 날 보고 놀랐고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장모님은 다시 한번 그의 등을 거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퍼졌습니다. 이놈이 또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너 또 끌려나가고 싶어? 어? 그러자 선국씨가 두 손을 허공에 모은 채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말 잘 들을게요. 정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숨겨진 진실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본 느낌이었습니다. 성국씨는 단순히 엉뚱한 시골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남달랐고요. 지금까지 무심히 지나쳤던 그의 말과 표정 속엔 뭔가 도와달라는 무언의 외침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는 단어, 그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과거에 분명히 무언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날 밤, 다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천장에 어른거리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이내 조용히 방문이 열리고 선주씨가 제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짙은 피곤함과 함께 화가 아직 가시지 않은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민씨, 내 동생 때문에 놀랐지? 정말 미안해.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근데 동생이 정말 정신병원에 갔었어? 선주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위협적이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이 사람들 말로는 폭력적인 데다 눈빛이 너무 무섭다고. 거기에다 망상까지 있어서 허공이랑 대화하듯이 막 떠들었어. 대상 없이 대화를? 그렇다니까. 혼자서 소리치고 웃고 갑자기 울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보호 조치하고 결국 정신병원에 6개월간 보냈지. 그래서 아빠 장례식 때 걔가 없었던 거야. 그땐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제정신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안쓰럽다. 무섭긴 했지만 어쩐지 참 안 됐어. 왜 그런 병이 생긴 걸까? 선주 씨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다가 곧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자기야, 그렇게 불쌍하게 볼 거 없어. 그 놈은 애초에 우리 가족 아니야. 아빠가 바람나서 낳은 놈이니까. 난 걔를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해. 자기만큼은 정말이지 걔를 없는 사람처럼 대해줘. 제발. 난 정말 걔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녀는 말끝을 흐리더니 깊게 하품을 했습니다. 이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귓가에 오래남아 메아리 쳤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대해줘. 그 말 속엔 진심이 있었고 동시에 섬뜩한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 바닥에 눕자 아까보다 공기가 훨씬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찰나 어두운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끼익. 희미한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저편에 있던 처남의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용히 빛나는 두 눈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했습니다. 눈빛은 겁먹은 것도 호기심 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말을 삼켜온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하지만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품은 사람의 그런 눈. 그 순간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고 심장은 또다시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외면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바라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이불 속에서 식은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처남의 방문이 닫히기만을, 저 눈빛이 사라지기만을 조용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끝에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어스름한 햇살이 얼굴을 간지리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처남은 이미 농장으로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장모님이 분주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죠? 장모님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더 자도 돼. 밥 때리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더 누워있어도 돼. 아닙니다, 이젠 일어나야죠. 근데 선주는요? 농장에 갔지? 오랜만에 일 좀 도와주겠다면서 동생 데리고 나갔어. 아, 네. 그럼 저도 같이 가볼까요? 됐어, 금방 올 거야. 가봤자 흙 묻히고 괜히 힘만 들어. 장모님의 손놀림은 여유로웠지만 말투에는 어디선가 익숙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던 새벽의 그림자는 쉽게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선주씨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바지를 털며 씩 웃더군요. 선주야, 힘들게 일하고 왔어. 그럼 나도 좀 깨우지 그랬어. 아니야, 할 일도 별로 없었어. 자기 간밤에 잠 잘 못 잤지? 내 동생 때문에 신경 많이 쓰였지? 선주씨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뭐라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죠. 근데 처남은 왜 같이 안 왔어? 선주씨는 고개를 살짝 돌린 채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오겠지. 짧고 딱 잘라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설명보다 은폐에 가까운 느낌이 스쳤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기운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죠. 이윽고 아침상이 차려졌고 우리는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은 따뜻했고 반찬도 정성스러웠지만 제 입안에선 모래처럼 씹혔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식도에 걸려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의 성의를 생각해서 꾸역꾸역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내내 처남 선국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선주 씨에게 짐을 챙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세민 씨, 나 오늘 여기 하루 더 있다 갈게. 자기 혼자 올라가. 뭐? 갑자기 왜? 엄마랑 하루 더 보내려고. 오랜만에 시골 왔으니까 향수도 좀 느끼고 싶고 할 일도 좀 있고. 무슨 할 일인데? 선주 씨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하루 더 있다 놀다가 간다고. 세민 씨 먼저 올라가. 나는 내일이나 모레 기차 타고 갈게. 선주 씨의 눈빛은 어딘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한 긴장감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 뭐 자기가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나 먼저 갈게. 장모님께 인사드려야겠다.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부엌 쪽으로 갔고 처남을 찾아 한 바퀴 돌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주야, 선국 씨는 어딨어?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녀는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는 무슨. 내가 그놈 무시하라고 했지. 신경 쓰지 마. 얼른 차에 타. 말투에는 감정을 숨기려는 억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뭐 장모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다음엔 내가 서울 올라갈게. 구경도 좀 시켜주고. 네 어머님 꼭 오세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 어딘가에 얹힌 돌덩이는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안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비포장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우회전하여 아스팔트 도로에 진입했을 때 그 순간 퍽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갑자기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급브레이크를 밟고 고개를 들자 그곳엔 선국 씨가 서 있었습니다. 흑투성이 얼굴, 제멋대로 뒤엉킨 머리카락, 그리고 겁에 질린 눈동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처남,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죽을 뻔했잖아요. 처남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매형.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매형,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구해달라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그의 앞에 무릎을 맞추듯 쪼그리 앉았습니다. 처남, 일어나 봐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남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이내 굳게 담은 입에서 마치 오래 잠겨있던 진실이 삐죽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여기 갇혀 지내고 있어요, 매형. 저 병원 간 것도 누나랑 어머니가 제 유산을 가로채려고 그런 거예요. 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좀 모자라 보이지만 아무 이상 없다고요. 제가 듣기론 선국 씨가 마을에서 무서운 존재고 허공에 대고 대화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심각한 수준이라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병 없어요. 허공이랑 얘기한 적도 없고요. 전 그냥 말이 좀 느릴 뿐이에요. 머리는 나쁜지도 모르겠지만 정신은 멀쩡하다고요. 매형, 제발 저 좀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저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터져나오는 진실 앞에 어젯밤의 시선과 새벽의 속삭임이 하나로 이어지며 소름처럼 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남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고 저는 더 이상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국 씨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선택도 닫혔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자 선국 씨는 마치 숨을 참아왔던 사람처럼 큰 숨을 내쉬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탈출이에요. 매형,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다 뺏기고 농장 일은 억지로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진짜 지옥이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물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혼자서 떠나면 되잖아요. 그게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집을 나가면 어머니가 금방 찾아왔고 무섭게 혼내고 때리고 너는 우리 집에 갇혀 살아야 하는 운명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집을 떠나는 게 죄악인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처남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흐려졌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결혼 승낙받으러 간 길이 왜 도망의 길이 된 걸까?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선주 씨였습니다. 세민 씨, 마을 사람이 봤다는데 동생을 차에 태웠다며. 그거 사실이야?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말하길래 일단 태웠어. 선주 씨의 목소리는 곧 분노로 치달았습니다. 세민 씨 제정신이야? 걔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 지금 당장 돌려놔. 걔는 절대 밖에 있으면 안 되는 애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개입하는 거 불편한 거 알아. 하지만 처남도 다 큰 성인이야. 내가 보기엔 정상적으로 보여. 말도 또렷하고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고. 난 무조건 당신 말만 믿을 순 없어. 서울 올라가서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게. 뭐가 진실인지 나도 좀 알고 싶어. 당장 차 돌려!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듣고 있어? 나랑 끝나는 거라고! 그 순간 옆을 보니 선국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깨물고 간절하게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말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의 두려움이, 억눌림이, 구원의 갈망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도무지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저는 처남, 아니 현수 씨를 데리고 가장 먼저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그는 손을 떨며 엉엉 울다가 마침내 숨겨진 진실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우리 아빠 바람난 거 아니에요. 제 친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빠가 지금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재혼한 거예요. 누나는, 선주는 제 누나가 아니에요. 그냥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분 누나예요. 성국씨는 눈물을 닦고 코를 풀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유산을 둘이 다 가지려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저는 그냥 조금 느릴 뿐이에요. 근데 병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처럼 보이려고 이름도 선국으로 바꿨어요. 제 진짜 이름은 현수예요. 선생님, 저 무서워요. 어머니도 누나도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산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을 내릴 만한 징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심리적 억압을 받은 흔적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현수 씨가 겪은 일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정신적 지배를 이용해 유산을 독점하고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한 지속적 사기 및 강요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사 병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길에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선주씨와 장모님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비싼 변호인을 선임하고 유산을 줄 예정이었다, 농장일은 물려줄 자산의 일환이었다는 식으로 포장하며 법망을 절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처남과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몇 달의 법정 다툼 끝에 현수 씨는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받았고 그동안 농장에서 일했던 임금 역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주 씨와 당연히 이별했습니다. 선주 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민 씨,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선주 씨의 얼굴엔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아니, 이젠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박하고 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네 동생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사람 하나 없는 시골 농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아버지 유산은 단 한 푼도 안 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만들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선주 씨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놈은 원래 모질이야. 멀쩡한 척해도 머리 나쁘고 세상 물정 몰라. 돈이 있어봤자 쓸 줄도 모르고 속기나 하지. 그래? 그래서 네가 다 뺏었구나, 네 어머니랑. 제 말에 그녀는 일순 침묵했고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내가 함께 도와서 제대로 쓰게 만들 거야. 이미 집도 받았고 괜찮은 일자리도 연결했어. 선주야, 이쯤에서 멈춰. 넌 그만하면 됐어. 이제 더는 상처 주지 마. 선주씨가 제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경직되더니 숨을 들이마시고는 갑자기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피부 위로 번진 통증보다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절망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주씨는 입술을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쁜 놈, 내가 너 같은 루저 살려줬어. 기억 안 나? 나태하고 희망도 없던 네가 매일 방 안에서 라면만 먹고 담배 피우고 그저 멍하니 살던 거 내가 끌어내줬잖아. 내가 사랑해줬고 손 잡아줬고 사람답게 다시 살게 해줬잖아. 그 은혜를 그걸 이렇게 배신해? 저는 뺨의 통증을 그대로 아는 채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너는 날 살려줬어. 그땐 정말 고마웠어. 나 살 기운도 희망도 없던 놈이었지. 하지만 그건 네가 준 삶이 아니라 네가 통제하려 했던 삶이었어. 난 네가 그토록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선주씨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자기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확실하게 한 번 더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젠 알았어.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당신도 알지? 선주씨는 그 말을 듣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이 썩어빠진 배신자놈아! 내가 너 매일매일 저주할 거야. 너 우울병 다시 도지게 해서 다시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들 거야. 너 다시 되져버리게 만들 거라고! 그녀는 악다구니처럼 퍼붓는 욕을 끝으로 발을 구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선주씨와 그녀의 어머니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끝이 참 처참하더군요. 성국씨에게 유산을 반으로 떼어주니 본전 생각이 나서 남은 유산으로 도박을 했답니다. 결과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진 게 하나 없던 시절로 돌아갔죠. 새로 옮긴 공장에는 선국씨도 함께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유산 덕분에 저보다 훨씬 좋은 집을 장만했고 운전면허도 따서 자신만의 차를 갖게 됐죠. 매형, 나 이제 운전 잘해요. 성국씨, 이제 매형이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 맞다. 그럼 형이라고 부를게요. 형, 앞으로 출퇴근 제 차로 같이 해요. 형 덕분에 집도 샀고 일자리도 구했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형. 그래요. 그럼 이제 저도 성국씨한테 신세 많이 질게요. 근데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네, 열심히 다닐 거예요. 빨리 잊고 싶어요. 어머니도 선주 누나도요. 그렇게 선국씨는 그 지독한 지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을 더 그 공장에서 일하던 중 어느 날 맞선이라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저와 동갑이었고 다른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부모님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통하는 것도 많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는 단단한 공감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조촐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알게 됐죠. 진짜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저는 오랫동안 선주씨가 제 반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나니 그건 긴 꿈속에 깬 듯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태하고 우울했던 삶 속에 사랑이 찾아왔고 시골에서 마주한 한 사람, 선국씨를 통해 숨겨진 진실과 기적 같은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히 적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에 저는 아내 그리고 선국 씨와 함께 조용한 저녁 산책을 다녀오려 합니다. 다음에는 선국 씨에게도 좋은 인연을 소개해 줄 생각이에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서 선국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 하나 보내주신다면 그 마음은 바람을 타고 선국 씨의 곁까지 닿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